서울의 작은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죠. 빈소에는 사람이라곤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 가장 오랜 친구 오영자의 얼굴이 영정사진 속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자는 3일 전 고시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필 이런 식으로 먼저 가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제 평생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였고 서로 시집가서도 우정을 이어왔죠. 그런 영자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아들 민기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다 실패하자 결국 집에서 내쫓았어요. 부동산 개발업으로 잘 나가는 민기는 영자가 홀로 남긴 건물들을 모두 처분하고 영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영자는 고시원으로 쫓겨났고 그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죠. 저는 영자의 아들 민기가 장례식 준비도 대행업체에 맡긴 채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분통 터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빈소로 다가와 영자의 영정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인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주얼리 작품에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예요. 영자가 주얼리 디자인을 했다는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자는 평생 식당일, 청소일을 했지. 주얼리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영자가 주얼리를 만들었다고요? 장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영자 씨의 손때 묻은 은반지들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독특한 문양이 있었죠. 제 브랜드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것은 반달 모양의 은펜던트였는데 가운데 작은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전 손녀 하은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거요?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녀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혔어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실종된 손녀를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하은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장미영은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미안해요. 내 손녀가 생각나서. 그 아이도 그런 목걸이를 했었거든.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조물록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특이한 점 3개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었죠. 하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미영은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아,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은일까요? 12년 전 아들 태주는 사춘기에 접어든 하은이를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처음엔 편지와 전화가 오다가 점점 뜸해졌고 결국 1년 후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주는 하은이가 미국 생활에 적응해 한국에 돌아오기 싫어한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의심스러웠죠. 영자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오늘 내가 하은이를 찾은 걸까? 내가 보내준 거니?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정신없이 장미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패션 잡지, SNS까지 찾아보니 그녀는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로 루나스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반달과 별 모티프가 특징이라는 설명까지 있었죠.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나는 라틴어로 달, 스타는 별. 하은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루나스타 매장은 강남 신사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해보니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문 너머로 세련된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보석들이 보였어요. 저 같은 촌스러운 노인네가 들어가면 눈총받을 게 뻔했죠. 잠시 망설이다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근처 청소도구 보관함에서 걸레와 빗자루를 빌려 청소 아주머니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이 동네 상가들은 저처럼 생긴 청소 아주머니들이 많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전문 청소업체와 계약이. 오늘은 특별 점검이라 제가 왔어요. 건물주가 보냈답니다. 능청스럽게 대답했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수긍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청소하는 척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장미영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최근 2년 사이 급성장한 듯 했어요. 매장 뒤편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장미영이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기요. 작업실까지는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장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네. 죄송합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장미영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뵌 순간 제 시선이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오래된 스케치북에 고정되었어요. 그건 분명 하은이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초록색 표지에 별자리 스티커가 붙어있는 스케치북. 하은이는 그 안에 자신만의 주얼리 디자인을 그리곤 했었죠. 그 스케치북.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소는 이만 맞춰주시겠어요? 중요한 작업 중이라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 맞지? 할머니를 못 알아보겠니? 장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장미영입니다. 하은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목걸이와 손목의 점, 그리고 그 스케치북, 모두 우리 하은이의 것들이야. 제발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주렴. 장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미영이고 당신이 말하는 하은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표정 앞에 저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른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은 분명 하은이의 것이었습니다. 손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널 기다리고 있단다. 언제든 찾아오렴. 매장을 나오는 길에 장미영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어요. 혹시 장미영 씨가 필요할 때 전해주세요. 김정숙이라고, 할머니라고 적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초라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장미영과 비교해 보았어요. 콧등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의 세 개 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하은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2년 만에 손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기 싫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더욱 깊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틀 후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과의 미팅이 있어요. 강남 라 메르 레스토랑에서요. 그래서 총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저는 몇 년째 냉랭한 관계였어요. 그는 제가 허름한 반지하 방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저는 그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못마땅했죠. 어머니는 오지 마세요. 지난번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민망한 상황 만들지 말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 전 태준의 회사 송년회에 깜짝 방문했다가 그의 차가운 눈빛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걱정 마. 내 귀한 자리에 방해되는 꼴 안 보여줄게.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태준이 굳이 전화까지 해서 오지 말라고 한 곳, 어떤 중요한 미팅일까? 저는 라 메르 레스토랑이 어딘지 찾아보았습니다. 신사동이었죠. 루나스타 매장과 가까웠어요. 직감이 왔습니다. 혹시 장미영과 관련된 미팅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태준이 장미영, 아니 하은이를 만난다면 그는 자기 딸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요? 저녁 7시 저는 라 메르 레스토랑 근처에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이라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하게 차려입었어요. 마침 비가 내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태준이 내렸어요. 여전히 잘생기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50세가 되었지만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는 듯 했죠. 10분쯤 후 흰색 스포츠카가 도착했습니다. 장미영이었어요.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게 걸어가는 모습이 제 손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은이는 항상 수줍음 많은 아이였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저도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바 섹션에 자리가 있어 그곳에 앉아 두 사람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태준과 장미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태준이 매우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태준은 보통 상대를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았고 태준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고 장미영이 한 입 먹자마자 이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 같았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아니, 장미영 씨, 괜찮아요?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장미영은 이미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제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쑥 추출물이에요. 하은이가 어릴 때부터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을 때 써왔던 거죠. 이미 긴급 상황이라 태준도 저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쑥 추출물 몇 방울을 물에 타서 장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요. 도움될 거예요. 장미영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분 안에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어릴 때부터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어. 이 음식에 호두가 들어있나 봐. 장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태준을 쳐다보았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영 씨를 왜 하은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도 알잖아. 이 아이가 누군지. 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장미영 씨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투자자예요. 어머니의 망상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가지게 하지 마세요. 장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전 장미영입니다. 하은이라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쾌유하세요. 자리를 떠나려는데 장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까요? 태준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제 연락처를 적은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장미영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태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죠. 비대리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딸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하은이, 아니 장미영은 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손녀가 맞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거라는 것.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장미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하은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들어오겠니?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어요. 장미영은 조심스럽게 제어름한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어요. 아마도 저희 생활 형편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앉으렴. 차라도 한잔 할래? 저는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장미영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벽에 걸린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하은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심호흡을 했어요. 차분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사진 속 아이가 내 손녀 하은이야. 1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연락이 끊겼지. 내가 그 아이와 똑같아서. 장미영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엿보였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10대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거기서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2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고요. 저는 차를 따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몰라? 입양됐을 때부터 장미영이었어요. 그 전의 기억은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고로 많이 잃었어요. 사고? 네, 16살 때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 전의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하은이가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아무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야. 장미영 씨.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니? 장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했어. 평소에도 그렇게 심한 편이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희귀 혈액 질환이 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격이었어요. 하은이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달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좋지 않아요. 문제는 제 혈액형이 너무 희귀해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RHAB 음성이에요. RHAB 음성.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은이와 제가 공유하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건 내가 검사를 받아볼게. 혹시 내가 기증자로 적합할지도 모르잖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건강해. 고집을 부렸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은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장미영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데 내가 내 하은이가 아니어도 괜찮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니?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혈액 샘플 채취부터 심장 상태 확인을 위한 여러 검사들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죠. 다음 날 오후 주치의인 정 교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 님의 초기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HLA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보통 직계 가족 간에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두 분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는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죠. 장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장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정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어요.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나타났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숙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골수 기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증 과정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는 수술이에요. 현재 심장 상태로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장미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 위험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이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일치도를 가진 기증자는 그래도 안 됩니다. 장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장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봐, 내 결정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안 돼요. 장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정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 교수가 나가고 방 안에는 저와 장미영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난 도전하고 싶어.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장미영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결국 그녀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라며 저를 초대했지만 저는 제 작은 방이 편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제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태연하게 물었지만 그가 장미영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장미영에게 골수 기증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위험한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장미영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누군데? 하은이 아니라면 누구길래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마. 하은이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제발 수술은 취소하세요. 그 대신에 제가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이런 반지하가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데 사는 줄 알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팔아치우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 결정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래된 하은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 장미영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쓰고 모든 장신구를 제거했어요.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대답은 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제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장미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제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분이 되실 줄은 몰랐어요.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마취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장미영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통증이 느껴졌어요. 곁에는 장미영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말했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은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 맞으시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은이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 내 손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중에 할머니께 합병증이 생겼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대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의지가 정말 강하대요. 당연하지. 소녀를 찾았는데 이대로 떠날 수는 없잖아.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어요. 12년 전 아버지가 저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기억을 거의 다 잃었죠. 양부모는 제가 고아라고 말했고 태준이가 그랬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도 왠지 낯설지 않았는데 제가 디자인하는 주얼리 모티프도 어렸을 때 그렸던 것들이었고요. 왜 태준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이에요. 절반은 제 명의였대요. 아버지는 그걸 다 가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때 문이 열리고 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 상태가 어떤가요? 물었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에 무리가 갔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장미영 씨. 아니, 하은 씨의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기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은이가 인사했어요. 정 교수가 나간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제 집으로 모셔드릴 거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하은아.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하은이의 고집으로 결국 그녀의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하은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어때요? 아침에 햇살이 잘 들어와요. 하은이가 새로 꾸민 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너무 호화롭다. 이런 데서 살 자신이 없구나. 할머니가 누리셔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잖아요. 하은이의 아파트 거실에는 그녀의 주얼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별과 달 모티프를 활용한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디자인을 좋아했었지. 작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 이름도 루나스타로 지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 디자인을 공부하게 된 과정, 그리고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주었어요. 사고 후의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만은 계속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넌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 항상 뭔가 만들고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미국으로 보냈을까요? 정말 할아버지, 유산 때문이었을까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내 남편 김진수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는 작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와 태준. 그리고 너에게 3등분 했단다. 태준의 몫은 그에게 바로 갔지만 너의 몫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되었어.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유산을 남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널 무척 사랑하셨거든. 그리고 태준의 성격을 잘 아셨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다는 걸. 하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처음에는 내 유산을 관리한다며 신탁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어. 내가 거절하자 갑자기 너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자고 했지.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재산까지 관리한다며 가져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하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난 항상 의심했단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럼 지금은 제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준이가 다 가져갔을 거야. 내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면 법적으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하은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충분히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은 너무 아파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널 버린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원했던 거야. 태주는 항상 그랬어.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그날 밤, 하은이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를 불러 상담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법적으로 하은 씨의 정체성을 되찾는 건 가능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기록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신탁 조항을 검토하면 불법 유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증거 수집이 관건이에요. 증거라.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이의 서재에 남편 유품이 있어. 거기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몰라. 그 서류들을 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서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 하은아. 태준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는지, 제 인생을 왜 망쳤는지 알아야 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하은이의 방 앞을 지나다 그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하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침대 옆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태준이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변해갔지. 하은이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5살 때쯤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웃고 계시네요. 그때는 내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지. 하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야, 하은아.
그게 중요해. 하은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진짜 정체를 몰랐을 거예요. 이젠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고 저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하은이는 브랜드 운영을 재개했고 저는 그녀의 매장에서 가끔 손님들을 맞이하며 도왔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흥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연락해 왔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무슨 일로? 제 브랜드에 큰 투자를 하고 싶대요. 해외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의심스럽구나. 갑자기 왜? 하은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마 제가 인기 브랜드가 되면서 사업적 가치를 본 거겠죠.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 체결식을 한다고 해요. 큰 행사를 준비 중이래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해야 해. 태준이는 교활해. 저도 알아요. 할머니,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예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은이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태준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영자의 남편 구본석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78세의 전직 법무사였던 구본석은 아내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정숙 씨, 내가 영자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발견했네. 구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본석 씨, 구본석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영자가 자살하기 전에 이걸 내게 맡겼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내 아들 태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 저는 호기심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태준이 영자에게 쓴 차용증이었어요. 5년 전 태준은 영자에게 그녀의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이 영자의 건물을 가로챈 증거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지. 구본석이 설명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서류를 보았어요. 이걸 박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해요.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날 밤 하은이와 저는 박 변호사와 구본석을 불러 작전을 짰습니다. 금요일 계약 체결식에서 태준의 범죄를 폭로하기로 했어요. 박 변호사는 하은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도 이미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해요. 난 정말 태준이가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지만 그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워.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계약 체결식에 하은이는 당당하게 참석했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행사장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화려한 연설로 행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 회사는 한국을 빛내는 젊은 디자이너 장미영 씨와 손을 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루나스타는 곧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하은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준 사장님. 하은이가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장미영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하은입니다.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년 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 진짜 정체성을 되찾았죠. 하은이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태준 사장님,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준이 더듬거렸지만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도요. 하은이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국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죠. 제 몫을 가로채기 위해서요. 행사장이 술렁였고 기자들은 서둘러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오영자 씨의 재산도 불법적으로 가로챘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태주는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음모야. 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 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 태준은 저를 보자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가 버린 딸. 그리고 내가 내 재산도 가로챘지. 이제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해. 태준은 갑자기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태준은 저와 하은이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패배감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도 알았겠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하은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그래,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아들이자 아버지인 태준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의 체포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태준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하은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김하은으로 되찾았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았습니다. 영자의 남편 구본석도 정의를 찾았어요. 태준이 불법적으로 가로챈 영자의 재산은 구본석에게 돌아갔고 그는 그 돈으로 영자의 이름을 딴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은이와 저는 함께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브랜드 루나스타는 이제 하은별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욱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준이 저희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갈 거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다음 날 하은이와 저는 함께 교도소를 찾았어요. 태준은 수감복을 입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니? 제가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 너무 늦었지만.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태준아? 내 딸을 그렇게 버리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었어. 처음에는 그저 하은이의 돈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 저를 버렸어요. 아버지는 자기 딸을 버렸어요. 하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영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까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돈이 필요했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친구가 쉬운 타겟이었지. 그 친구는 자살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은이가 마침내 물었어요. 형기를 마치고 나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고 해. 가능하다면. 그리고 너희에게 진 빚을 갚고 싶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으니까요. 그보다는 정직해지세요. 교도소를 나오면서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은아, 우리 모두에게. 한 달 후, 하은이는 하은별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녀는 그 컬렉션을 회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모든 작품에는 상처와 치유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담겨 있었죠.
출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구본석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구본석은 영자의 재단을 통해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영자가 알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구본석이 말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걸 보면서. 네, 영자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하은이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제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상실과 고통,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특히 저를 다시 찾게 해주신 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제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하은이와 저는 영자의 묘소를 찾았어요. 하은이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목걸이를 영자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분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머니. 그래, 영자는 항상 그랬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석양이 지는 가운데 우리는 묘소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재회, 하은이의 정체성 찾기, 태준의 죄악 폭로까지.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모르겠다, 하은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운이었던 건 할머니의 손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행운아야. 내 소중한 손녀를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2년의 긴 이별과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은이는 브랜드를 더욱 키워갈 것이고 저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태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그도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친구 영자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친구를 잃는 슬픔 속에서 손녀를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마치 영자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